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인천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영이고요. 오늘 그 두 가지 큰 주제로 이야기 드릴 예정인데, 먼저 그동안 진행된 민간 워크숍과 처우 개선 경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일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9년 9월 23일 날 종사자 복지는 곧 시민 복지다라는 기치로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년 동안 연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위원회의 해산을 결정하고 2020년에 사회복지사협회 산하에 저희가 이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죠. 명칭이 좀 길어가지고요. 앞으로 설명은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위원회는 종사자 권익위로,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는 권익특위로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저희가 2019년에 종사자 권익위원회 전망 모색을 위해서 10주년 토론회를 개최하였고요. 그 토론회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직능협회와의 총 11회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제 의견 수렴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래서 종사자 권익위 해산하고 사회복지사협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개 직능협회가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서 오늘 이 9차 워크숍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권익위원회 출범 4년 후 2013년에 처음으로 인천사회복지 민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그때 당시 주민참여 예산 운동 과정하고도 연관이 좀 있거든요. 역사를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제 인천시는 참여 예산이 뭐 법이나 제도로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지기 전이었지만 그 참여 예산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계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토론회를 펼치곤 했는데요. 거기에 정책 제안이 시민복지에 관련된 영역과 종사자복지 정책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복지를 주되게 논의해야 되는 장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종사자 처우 문제를 논의할 공론장이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민간 워크숍을 이제 개최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처우 문제를 이렇게 공식적인 공론장에서 논의를 하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2013년도 1차 워크숍입니다. 왠지 사진도 예스러운 것 같은데요. 장수동의 청소년 수련관에서 1박 2일로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함께 오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토론도 하고 뭐 뒤풀이도 하고 뒤에 관모산도 함께 오르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2차 3차는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어요. 백서 발간할 때도 찾는데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2015년도 3차 사진이 있으신 분은 제보 부탁드리겠고요. 4차, 5차, 6차, 그리고 이렇게 7차까지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을 꽉 채워서 사회복지 민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종사자권익위원회 해산하는 해에 이루어진 게 7차 마지막 워크숍이었고요. 그때는 민간 협치 워크숍으로 명칭을 바꾸고 민과 간이 보다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민간 협치 워크숍 사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별 협치 간담회로 진행을 하였어요. 그래서 총 8차례 진행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제8차 인천사회복지 민간협치 워크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2013년도부터 진행되었던 민간 워크숍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에 행정도 민간도 모두 동의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8차 논의를 진행하였고요. 그리하여 오늘 9차 이제 민간협치 워크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무엇보다도 이 민간협치 워크숍의 의의는 처우 개선 관련 공론장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처음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책화해야죠.
근데 이 현장의 어려움은 언제든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도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죠. 훈련도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책, 지침, 뭐 법령 등을 검토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또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동의를 얻고 그래서 이제 정책화하는 과정을 가지고요. 이걸 민간협치 워크숍을 통해서 인천시에 제안하고 인천시는 이걸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겪죠. 이 과정은 다양한 형태를 저희가 해봤어요. 관리 카드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정례 협의회, 사전 협의회 이런 것들을 제도들을 계속 만들면서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차기년도 예산 및 정책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18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 논의의 공식성을 조금 더 갖추게 되었다. 이런 민간협치 워크숍은 논의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의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처우 개선 경과를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도에 저희가 권익위 발족하면서 냈던 요구안입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요. 그때 보시면은 정기 승급일을 통일하고 호봉 인정 기준을 체계화하자는 그런 단기 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금 체계를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해서 단일화하자, 수당 확대하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자는 등의 장기 과제도 제시를 했었어요. 한 10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2012년도에 인건비 1% 인상이 지금 주제로 쓰여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그 전에 임금 동결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인천시가 뭐 재정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해서 임금이 3년간 동결되었던 거를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내고 뭐 시장님 면담 등을 하면서 애를 쓴 결과 1% 인상을 그때 이루었어요. 지금 1% 인상이 좀 우습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다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년간 지속된 임금 동결을 끝냈다는데 큰 의의를 두었고 이후에 처우 개선이 좀 급물살을 타는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래서 기본급이 평균 4% 인상되고 명절 휴가비랑 연장근로 수당도 상향 조정되었고 전국 최초로 대체 인력 지원 센터도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라는 것이 예산이 넉넉하면 올려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가차없이 깎아도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라라는 것이 저희 주요 의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걸쳐서 100% 준수를 이루는 과정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공통 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인천시가. 그래서 나중에 폐지되긴 하였지만 유급병가 60일도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이제 달성하는데요. 다만 이제 남아있는 미달성 과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2020년도에는 소규모 12시설 시설장님들 급여 기준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완하였고 더 논의 중에 이제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병가 무급화 시행으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거는 2011년도에 이 국비 지원 시설까지 모두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조례 일부 개정해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했던 얘기는 앞서도 얘기 드렸고 18년도에 운영 시작되었고요. 처우개선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 협의 기구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참여위원 같은 경우 위원 수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참여에 있어서는 저희 권익특위 네트워크 안에서 협의해서 누가 참여할지를 같이 결정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 달성 이후에 이제 19년도에는
큰 과제를 완성하고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4개 분야 처우 개선 추진 계획안이 마련되었죠. 인천시 TF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천시 TF안이 수립되었고 지금 3개년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전국 최초로 실시된 선도적 사업으로 인천이 좀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리후생 제도도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되었고 19년도에 복지점수 지원과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원되었고 보수교육비도 지원되는 것이 시작되었고요. 2020년도에 복지점수 지원 대상을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종합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지원, 자녀돌봄 휴가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제도가 시행되었고요. 시간의 수당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국비지원 시설 종사자까지 유급 병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몇 가지 연대로 꽃피우다로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적었는데 정말 연대로 꽃피운 사례를 꼭 공유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가지고 왔어요. 먼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그 100% 준수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별수 없이 큰 규모 시설 중심의 논의부터 시작되었어요. 소규모 시설에 연대가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서울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게 가이드라인 준수 과정으로 가다 보면은 인건비 구조를 개선하고 인건비 인상이 차등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시설별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별로 차이가 많았던 수당 구조를 일원화 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당을 기본급에 얹었고 그 직종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시설 종사자들은 임금 동결을 좀 감수를 하셔야 했어요. 그때 당시 특히나 이제 노인복지관의 경우가 이제 그러하였는데 소규모 시설에서의 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임금 동결을 감수하는 부분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과들이 올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급병가 시행 과정에서도 갈등 과정을 이제 해소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연대를 해주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공통지침을 만들면서 유급병가 60일 제도를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시 공통지침은 폐지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국비시설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행 1년 만에 무급화 방침을 시가 정한 거죠. 근데 유급병가 시행을 앞두고 했던 인천시의 홍보, 그 다음에 그 관련 의의는 전혀 변한 바가 없는데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유급병가 복원에 대한 현장 요구가 이제 높았고요. 시는 시비 지원시설을 할 수 있으나 국비 지원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들이 하향평준화는 반대다. 시비시설이 가능하다면 시비시설 먼저 그렇게 시행을 해라라는 결단을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권익위원회 같이 하셨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복지시설협회 그리고 재가동센터 협회가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서 그 시비시설부터 유급병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은 국비지원 시설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연대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저희가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서 복지예산 삭감하는 것도 같이 막아내고 국시비 시설 차등을 없애기 위한 인천 사회복지 총연대 활동 등 저희가 연대 시간들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앞서 그 발제에서도 있었듯이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인 주요 의제이죠.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에 대한 그 논의들 속에서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2017년도 5차 민간 워크숍 때 종합 의제로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 이후의 과제는 우리에게는 단일임금 체계일 것이다. 그리고 2019년도 인천시 TF안도 그 단일임금 체계 구성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 그리고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요
요구였고요. 이에 2020년에 작년이죠.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단일임금 체계 연구를 시행하였고요. 권익특위도 그 실무협의체로 참가해서 연구에 함께하였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아주 원활한 결합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올해 5월에 연구 결과를 현장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번호 붙인 거는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그냥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제가 일단 발표를 오늘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현장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서로 공유하고 좀 협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제목도 인천역 당일임금 체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직무를 동일가치 노동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정신재활시설의 경우는 자격 취득 과정이나 직무 차이가 있다는 이제 의견이 있으신 거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발급해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또 연구 안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시설별 직무별 분석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그 대상에 이 두 기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재활시설 경우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 논의에서도 쟁점으로 좀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 체계 개편 과정이 정말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안을 비롯해서 먼저 단일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이 시설장의 직급 이렇게 직급을 종사자 규모와 경력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많이 있으셨고, 1인 시설부터 많게는 150명 이상까지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 규모에 따라 시설장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종사자 규모가 현재 정해진 정원인지 아니면 현재 고용된 현원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렇다면 애초에 종사자 수 배치는 잘 된 건지 이런 고려할 지점들이 많다라는 얘기들 해주셨고요. 이 과정에서 시설장이 부장, 국장 임금보다 적게 받는 급여 역전 현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관은 직급 체계를 축소되는 문제에 쟁점이 있고요. 중앙과 중앙 지침과 배치된 지점 없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겠다 해주셨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직급하고 비교했잖아요. 인천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금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고, 단일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범위와 시기, 그래서 국비시설에 대한 부분, 계약직에 대한 부분 이후에 또 새로 또 확대되는 시설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 있으셨고, 비사회복지직 승진에 관한 부분도 관련 정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사회복지직 승진과 처우에 관한 기준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된다. 특히 서울 사례에서 확인해 주셨듯이 이게 정말로 단일임금 체계의 어떤 출발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당 체계도 이제 정비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관리자 수당, 시간의 수당, 그다음에 위험수당, 자격수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험수당 적용 범위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셨다는 거 얘기 드리고, 임금 보존 반드시 돼서 하향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임금 체계 논의가 바로 1, 2년 안에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요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합의제의 마지막에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임금 체계 연구안 다 파일 받으셔가지고 다 협회 통해서 받으시고 검토하셨을 텐데, 거기에서도 몇 가지 쟁점과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과 비슷합니다. 단일임금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이냐. 지금은 저희는 인천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서울은 또 공무원으로 두었고, 요거 봐야 되고요. 임금의 하향 평준화 및 정체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설 규모와 그 경력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겠다고 했고요.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반드시 논의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게 단번에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필요하겠고 개인 시설에 대한 법이나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앞에 과제로 놓여져 있을 텐데 그 단일 임금 체계를 어떻게 논의했으면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방향 몇 가지를 드리면 여튼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수준의 적정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법률에서도 전담 공무원 수준의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시설 간 임금의 형평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 사실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향후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변화까지 함께 논의되어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복지에 바라는 요구도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출산 고령화, 가족제도 변화 등에 따라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욕구도 증가되었고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랑 기후위기 시대에 또 대응하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종사자와 이용인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어떤 그런 인적 전달 체계의 전반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함께 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일임금 체계 논의가 처우 개선을 넘어서서 이런 인적 전달 체계에 관한 고민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민과 간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단일임금 체계안을 이제 마련하고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민과 간이 동시에 TF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앞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과 그다음에 고민 지점들이 담긴 단일임금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단일임금 체계 논의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던 임금 격차 해소 부분은 가능한 빨리 좀 실현해 나가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부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보수 지급 기준에 아직도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어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의 적용이 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복리후생 제도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당연승진제를 좀 보완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비시설의 장기근속 휴가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계약직 적용을 확대하는 부분 등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비사회복지직의 경력 인정 범위 확대라든지 최초 직급 조정 등의 이런 조치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액급식비나 복지점수 증액 등의 단기적으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은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과정에서 함께 만들고 배운 것은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단결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고 그다음에 지혜를 모아서 합의하고 그 힘으로 뭔가를 해나간다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 지난 과정에서 저는 배운 것이고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는 곧 시민복지다라는 마음으로 단일임금 체계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막 너무 빨리 숨가쁘게 했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